바깥 나들이가 힘든 요즘 같은 무더운 때야말로 바로 독서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도 청취자분들입니다만 이 KBS의 관계자분들, 이 PD분들, 작가분들이 이 코너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정말 어쩜 그렇게 수다들을 떨어. 뭐 피부로 느껴지는 건 없지만 그렇다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KBS 이렇게 오실 때 네. 복도에서 이렇게 많은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네네. 수근거리는 소리 못 들으시죠? 이샷. 저희가 얼굴이 안 보여서 계속 쭝얼쭝얼거리면서 목소리 들려드리면서 해야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름표 하나씩 만들었어요. 네. 아니 전 진짜 가끔씩 왜 지난번에도 길에서 이 네. 팬이라는 분 만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낭독회를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오셨던 분이 이 코너의 애청자이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후를 올리셨는데 나중에 내가 이 프로를 너무 좋아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것은 무슨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책도.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네. 전국의 방송 중에서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 다 권위에서 일단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 책을 인수분해하잖아요. 작가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상해. 뭐 이러면서. 자,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단편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완서 작가. 박완서 작가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작가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모르는 분도 없으실 것 같고 저희가 21년에 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31년에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셨고요.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대 국문과에 입학을 했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숙부와 옥바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지게 되죠. 이 박완서 선생님은 40대의 늦은 나이에 등단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아주 많은 늦깎이 문학도들의 희망이 되어주신 분인데요. 네, 그런데 대가가 되셨죠. 그렇죠. 네. 이 1970년에 남옥이라는 소설이 당선돼서 등단하셨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문제적인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9세의 나이로 이 담낭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많은 존경과 다양한 평을 받았던 작가인데요. 이 소설가 정의현의 평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장육부에 숨겨진 위선과 허위의식을 한치도 숨김없이 태양 아래 까발리고 공감하게 하고 그리하여 위로받게 하던 작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나라하군요. 그렇죠. 네. 저희처럼 적나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의 본질을 마치 환한 조명이 한 1000개쯤 들어와 있는 곳에다가 까발려서 네. 보여주는 작가다. 그만큼 아주 날것 그대로의 생생함 또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작가였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책 도둑맞은 가난, 박완서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면서 우리 이소연 작가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단촐하죠, 책이. 아주 단촐합니다. 사실 꽁투라고 볼만한 그런 어떤 단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줄거리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주인공인 나는요, 인형옷을 만들기 위해 미싱을 돌리는 가난한 여성입니다. 네. 그때 이제 여공이라고 표현을 했죠. 원래는 어느 정도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엄마의 허세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아빠를 막 부추겨서요. 그런데 그게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그 가난을 못 이겨서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까지 동반 자살을 하고 나만 혼자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풀빵을 사 먹다가 다른 사람들은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혼자서 꽃무늬가 있는 하얀 종이 냅킨으로 풀빵을 사서 먹는 이 상훈이를 만나게 돼요.
뭔가 그 빛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처음에는 꼴불견이야라고 했는데요. 걔 뭐니? 재수없어. 그쵸. 약간 이런 분위기. 네. 근데 원래 이게 장편이면 거기서부터 뭔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단편이라서 그렇죠. 결국은 따기를 때리게 되고 그래서 네, 둘이 친해지고 이렇게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우연히 흘렸다가 뭐 이런 건데 단편이니만큼 중간은 싹 생략되고요. 갑자기 둘이 같이 살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는데 사실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같이 살면 방세도 전략되고 겨울에는 끌어안고 자면 연탄값도 전략되고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죠.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상훈이는요, 같이 살다 보니까 모든 일에 어떤 절실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왜 저러지?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상훈이의 공장 동료 중 폐병을 앓는 사람이 생겨서요. 근데 그냥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십시일반 돈을 나눠주라고 통장을 맡겨요. 3만 원 정도가 든 통장인데 그중에서 몇천 원 찾아서 나눠주라는 뜻으로 맡겼는데 이 상훈이가 3만 원을 통째로 주고 오는 거죠. 네. 그 후로도 가끔 그 사건으로 상훈이를 들볶는데 갑자기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이가 사라집니다. 이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던 그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상훈이가 나타나는데요. 좋은 옷에 대학생 배지까지 달고 나타나요. 그때는 학교 대학 다니면 배지도 달고 다녔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원래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아버지가 고생을 모르고 자라면 안 되니까 방학 동안에 고생 좀 해보라면서 무일푼으로 쫓아냈고요. 네. 그래서 이 가난한 동네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갔고요. 아버지랑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뿌듯해하는 거죠. 가난함을 제대로 체험하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나를 생각해서 아버지께 연탄값 좀 아낀다고 남자와 동거하는 여자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버지는 그 불쌍하니까 걔를 데려다가 식모를 시키다가 또 똘똘하면 약을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선심을 베풀듯이. 네. 좋은 기회를 제안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나는 그걸 거절하죠. 근데 상훈이가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오히려 네,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갚으려고 하는 3만 원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 치면서 악을 쓰고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절망해요. 그때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면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 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않자 가난까지를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면서 가난을 도둑맞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이제 부자들이 가난마저 훔쳐간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이 짧은 작품인데 한편으로 보면 약간 신파 같기도 하고요. 신파라면 여기서 이 여주인공이 이제 구원받아야죠. 그렇죠. 그죠? 이 상훈에 의해서 이제 신데렐라가 되는 이런 어떤 결말이 나와야 되는데 앞서 박완서 작가에 대한 어떤 소개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작가는 절대 그런 쉬운 엔딩과 판타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난마저 도둑질해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울부짖는 그 여주인공을 이제 보여주며 이야기가 끝나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캐릭터 자체가 신파를 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네, 굉장히 강하고 성격도 강하고 정말 이 다른 소설들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아주 살아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실 때 거의 꽁트에 가까울 정도로 짧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말씀해주신 줄거리로 정말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생생하게 진짜 있었던 일 같은 생생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이 여주인공이 그 상훈과의 동거를 정당화시키는 그 변명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상투적인 주인공이라면 그냥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막 두근거리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너무 쿨해요. 그냥 같이 살면 생활비가 좀 절약되지 않겠어? 하면서 어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근데 내가 같이 사는 진짜 이유는 사실 좋아하기 때문이지만 그 말은 안 했다. 그 말은 저 상훈이 입에서 꼭 내가 듣고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여주인공 같은 경우는 진짜 사실 엄마, 아빠, 오빠가 동반 자살을 하거든요.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근데 이 아이만 쏙 빼놓고 가요. 그게 이 아이 손 잘 됐지만 말하자면 그 중산층 가정에서 이제 갑자기 밑바닥 가난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지만 이 친구는 그 4명 중에 유일하게 나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돈을 벌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신파적 주인공과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꿋꿋한 주인공도 결국엔 이 거대한 시스템의 그 부 앞에서 그 부자들 이런 거 앞에서는 굉장히 마지막에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로 좀 좌절스러운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이야기의 구조는 다릅니다만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반지하 밑에 더 깊은 심연의 지하가 있는 그 어떤 계층의 대립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 여주인공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한 나락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가난마저 코스프레하고 가난마저 훔쳐가는 그 부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을 다 잃고 이미 신분상으로 사회적 계층상으로 전락해버린 이 여주인공을 더 깊은 심연으로 내려보내는 그 마지막에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박안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통찰의 깊이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단편 도둑맞은 가난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주 단촐한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단편 소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책 안에서 주인공인 나를 뺀 나머지 인물들 중에 좀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있다면 어떤 캐릭터들일까요? 근데 뭐 캐릭터가 거의 많이 안 나와서 네. 근데도 인상적인 건 역시 엄마의 친구들인 거죠. 엄마의 친구들. 네, 그러니까 한 명은 부자, 또 한 명은 또 그 인형 옷을 만드는 그런 공장 일을 하시는데 그걸 운영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엄마를 굉장히 도와줘요. 네. 그러니까 가난해지니까 여기 이거라도 살라라고부터 알아봐주고 이런 일이라도 해라. 결국 이 주인공한테 일을 시킨 것도 그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그 말은요. 아유 그 X는 죽어도 싸 이러면서 자칠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또 도와줄 건 다 도와주고 그래서 약간 츤데레의 전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결국 이제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연대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저는 역시 그 엄마 캐릭터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상투적인 듯 하면서도 또 아주 디테일을 되게 잘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엄마는 어쨌든 허영심에 가득 차 있고 어떻게든 이 부자들의 삶의 흉내를 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면은 좀 상투적인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디테일해. 예를 들어서 거액을 빌려서 남편의 사무실을 차려줘요. 그리고서는 급사도 고용을 하게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무실 전화를 걸어서 미스 최야 여기 사장님 댁인데 사장님 좀 바꿔줘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디테일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나중에는 아주 가난한 사골세방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이웃들이랑 따닥따닥 붙어 사는데 너무 뭐 환기도 안 되고 막 비위생적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비위생적이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산다고 막 이웃들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난에 길들여지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 살림을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더럽게 해요. 설거지도 안 하고 맨날 그 설거지 안 한 그릇에 파리들이 꼬이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거기 살고 있다는 현실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부정하죠.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결국은 그 막내딸이죠. 이 나가 인형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00원을 벌게 됩니다. 네. 10,000원 정말 당시 이제 아무리 환율을 따져도 당시로 적은 봐도 돈이죠. 적은 돈이죠.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진짜 이런 엄마 밑에서 이런 가족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정말 자랐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씩씩하고 생활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어린 내가 10,000원을 벌 정도면 우리 가족들 다 사지 멀쩡하고 다 어떻게든 이제 살 수 있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엄마를 막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일을 해서. 일을 해서 어떻게 살아보자 설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오냐. 우리가 너한테 기댈까봐 안 기댄다 두고 보렴 하더니 오빠 둘과 남편과 자기 이렇게 4명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이 오빠들은 무슨 생각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정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런 엄마 밑에서 이런 딸이 자랐을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박완서 작가는 가난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또 그것을 이용하는 자, 그 캐릭터별의 어떤 성격들을 분명하게 좀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엄마의 캐릭터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바뀌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욕망이 또 우리를 어떻게 허황되게 만들게 되는가. 그런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저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상훈의 아빠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어떤 독지가적인 측면들, 나라는 여주인공에게 어떤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의 어떤 진심 같은 게 잘 안 느껴지고. 그렇죠. 그죠? 결국은 자신의 너그러움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가난을 사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공허한 캐릭터처럼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 이제 상훈과 상훈의 아빠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그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들만큼 그 부자인데도 어쨌든 아들을 너 그냥 가서 이런 너무 곱게 자라면 안 되니까 하고 무일푼으로 쫓아내는 아빠라는 게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도 무일푼으로 돈 한 푼 없이 쫓겨나와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공장에서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가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 뒤에 그물을 안전하게 쳐놓고 앞에서 그렇죠. 외주를 타는 사람과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곳에서 외주를 타는 사람의 그 본질적 차이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네, 그럼요. 근데 이 상훈의 입장에서 다시 변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마치 여주인공을 농락한 듯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거든요. 의도는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둔한 사람인 거예요. 여자가 같이 뭐 연탄값 아낄 겸 살자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구나 하면서 같이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 저는 근데 그 지점이 바로 이 박안서 작가의 탁월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어떤 구도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타입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 부자의 어떤 악독한 면과 그들이 욕망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책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가난을 어떻게 그들이 대상화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악의가 없다는 건 너무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너무나 잔인하게 이 여주인공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악랄해질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난 체험을 그냥 삶의 스타일을 한번 체험해 본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너 그 어른이 그렇게 쓴 것도 좀 먹어보고 그래야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의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안전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오늘 굶어 죽을지 내일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가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심지어 그 아버지는 상을 내보낼 때 방학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한제까지 둡니다. 방학 동안 그렇게 살다 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상훈의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이를테면 진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본질을 이해를 했다면 이 상훈을 예를 들어서 정말 아니라고 해도 정말로 쫓아내는 뭐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뭐 그 정도라도 했을 텐데 이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네.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자인데 가난한 삶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보통 부자들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요즘에 특히 드라마 보면 재벌 2세, 3세 같은 경우엔 어려서부터 그렇게만 사는 게 오히려 스테레오타입인데 여기서는 가서 그럼 넌 좀 알아와라. 그렇게라도 알아오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사실은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간 오늘 두 분 100분 토론 분위기예요.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름진 아저씨들, 부자들이, 이번에 우리 아이 뭐 일단 미국에 연수를 보낼까 하는데 그랬더니, 야, 요즘 유행은, 이렇게 가난하게 한번 살아보게 하는 게 더 일테면 유행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약간 가상의 장면처럼 넣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 미국에서 살아보는 거나 가난한 삶을 살아보는 거나 하나의 삶의 스타일, 그러니까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우리 가난해지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의 이야기는 그 가난을 말하자면 부자 어떤 아빠와 아들이 등장해서 어떤 착취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개인을 공격하잖아요. 네.
근데 박완서 작가는 거기서 한 번 더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선의와 악의로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 기인한 문제도 아니다. 가난의 어떤 그 고통은 바로 그 구조 자체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들의 선이건 악이건 그건 네. 전혀 상관없어. 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선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 이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 같은 경우 여기서 말 그대로 자신의 가난을 도둑맞았다라고 절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제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 속에서 생명력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 삶의 어떤 그 감각을 회복해 가죠. 네. 그래서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 아침에 산동네 골목골목은 살아있는 것처럼 힘차게 꿈틀거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여름 아침에 억센 푸성기처럼 청청한 생기에 넘쳐 있다. 가난의 정면으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특이한 발랄함,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의 집은 무의미한 황폐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그 황폐 속에 쓰레기 더미 위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쓰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이를테면 자기의 어떤 생명력 자체를 여기서 도둑맞게 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자존심마저 그렇죠. 도둑맞게 되니까. 네. 근데 그 도둑질해 간 사람이 상훈과 상훈의 아빠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부자편에 있는 사람이 야 저런 것도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 경영자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주인공이 자꾸 영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는 이게 왜 그런 좌절에 빠지냐면 그전에는 내가 좀 극복하고 열심히 하면은 뭔가 희망이 있겠지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이 정말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런 벽을 딱 느끼면서 좌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놀이 같은 가난 체험은 결국은 자신들의 부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그 리추얼이잖아요. 경영자 수업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남의 가난마저도 도구화 시켰던 것이고 이 주인공의 어떤 좌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겐 들여다보는 구경거리처럼 전락된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에 의해서 이 한 명의 존엄성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듯한 네, 네. 네,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존엄성이라는 부분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가난한 삶도 삶의 한 양태이고 부자인 삶도 삶의 한 양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뭐 언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은 뭐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인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상훈과 상훈의 아버지의 문제는 뭐냐면 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남의 삶을 그러니까 대상하고 짓밟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라는 거죠.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I'm free. So let the freeway. Riding on the freeway.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북구북구 오늘 박완서의 단편 도둑맞은 가난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장면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계속 셋이서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주인공이 이제 상훈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울부짖죠. 부끄럽다라고도 되뇌입니다. 뭐 화가 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이 누군가에겐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하나의 체험거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겠죠. 그리고 부끄럽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뭐 자부심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던 이 나가 왜 갑자기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걸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여기서 너는 남자를 끌어들이는 연탄을 아끼기 위해서 남자 끌어들이는 생활을 한 너도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해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나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고 말고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이제 사랑을 부정당한 거잖아요. 완전히 부정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상훈이 말한 의미에서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 볼 줄 몰랐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상훈이라는 애는 진짜 아니 그럼 진짜 이 여자 주인공이 무슨 연탄값 아끼려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바보야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훈이 가난의 의미를 모르는 자라는 걸 모르고 끌어들였던 것이 부끄러웠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상훈이 주인공의 가난을 훔쳐가는 자라면 주인공은 도둑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신의 가난을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내가 바보야. 널 만난 내가 바보야. 널 못 알아본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여주인공 자체가 뭐 구조적 가난과 그거 어떻고 하는 그런 의미 자체를 이해하면서 뭐 이랬다라고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건 이제 작가의 네네. 해안이고 네. 주인공은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계속 그 얘기가 짧잖아요. 짧은데도 여주인공이 되게 설레하고 좋아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 친구가 뭐 그 맥기 반지라고 그 은반지인데 금으로 도금해서 금처럼 보이는 거. 그거를 상훈이한테 받아가지고 내가 끼고 다니면서 뭐 하는 식으로 뭔가 그 계속 상상하고 상상하죠. 이런 네. 것들이 짧은 것을 계속 나오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이 나라는 주인공이 부끄러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네. 게 어쩔 수 없이 처음 만났을 때 그 풀빵인가요? 그 붕어빵을 이 냅킨에 싸서 먹고 있는 부잣집 도련님의 전형적인 그 맞아요. 태도에 사실은 슬쩍 호감이 가기 시작하고 네네. 뭔지 모르게 가난과는 좀 초원한 듯한 네. 이 상훈의 태도에 또 어떤 그 애정 같은 걸 느끼게 되잖아요. 매력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실제로 그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났을 때 자신이 동경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는 그 순간.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또 있지 않나.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서툴게 진심을 보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끌렸던 거, 그러니까 가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정성 있게 그 가짜를 대한 거 이런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좀 부잣집스러운 그런 그 분위기에 끌린 거잖아요. 네. 그것에 끌린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가 가난을 굉장히 씩씩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또 않았구나라는 여러 가지가 복합돼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소설의 힘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진짜로 엄청 복합적인 그 감정을 이 한 줄의 대사에 담아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박완서 작가는 정말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정말 최고예요. 네. 아니, 저는 정말 네. 이 디테일 중에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디테일이 또 뭐였냐면 그거거든요. 그 3만 얼마가 들어있는 통장을 맡겼는데 그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네. 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그 얼마나 정말 그 거금이고 지금 어떤 돈인데 하면서 굉장히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돈은 그렇게 써버리잖아요. 이 상훈이라는 남자는. 네. 근데 이 상훈이 나중에 이제 부잣집의 도련님의 자세로 딱 나타나서 돈을 갚으러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그 액수도 기억을 못 해요. 야, 그때 그게 3만 얼마더라? 라고 얼마였지?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상훈은 그 돈이 너무 중요하지가 않았고 진짜 푼돈이었던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본 것이 없는 젊은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액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과 이 상훈의 차이가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는데, 와, 정말 이 표현들을 어떻게 참 찾아내서 묘사를 했을까.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10원짜리 하나까지 타격. 그럼요, 다격하죠. 사실은 이제 어떤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기억되고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는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예전에 봤던 그 르포 책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바바라 에런 라이크라는 여성 작가가 실제로 1년 동안 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그 아주 힘든 노동자 생활을 직접 합니다. 이건 체험이라는 이 도둑맞은 가난에서 이야기하는 체험과는 좀 다르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 가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바바라 에런 라이크가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낸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절약법 따위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가는 거지라고 하지만 가난하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열악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병원을 더 자주 다녀야 되고 가난하다 보니 의료보험도 안 되고 가난하다 보니 더 말하자면 오래 걸어가야만 하는 또는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만 하는 곳에 집을 얻어야만 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이라는 것이 단지 남들보다 덜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에 더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주 생생하게 쓴 그런 르포가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도둑맞은 가난을 읽으면서 이 박안서 작가는 정말 해안이 엄청난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취재를 통해서 이걸 쓰시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가가 1년 동안 체험하고 두꺼운 300페이지 책에다 쓴 이야기를 불과 20페이지 안에다가 이렇게 문학적인 풍부한 어떤 은유를 담아서 써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우리는 이 부와 가난, 뭐 돈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면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돈은 의미가 있죠, 분명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있으면 이렇게 좋고 뭐 없으면 나쁘고 부는 이렇게 뭐 좋고 뭐 가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 모두들은 다 그곳 어딘가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 존중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부든 가난이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죠 우리는. 근데 이 박안서 작가는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상식을 정말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네. 그런 충격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부분부터는 약간 심판데 이렇게 읽었다가 그 후반부에 가서는 정말 한 대 맞은 듯한 네.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짧지만 생각할 거리가 풍부한 아주 밀도 높은 단편 역시 박안서 작가야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핏 들으시면 무슨 대하 소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저 20권짜리가 아니고요. 20페이지짜리입니다. 그 가장 큰 미덕은 짧다는 거. 짧다는 거. 이 짧다는 걸 이 안에 녹여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미덕인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순수한 시대에 이 작품을 읽는 것과 그러니까 75년도죠 나온 게 그때 읽는 것과 지금 23년에 읽는 건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감성과 비교하면서 지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어떤 분이 밑에 서평에다 이런 이야기 썼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TV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 코드를 주고 그걸로 어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며 가난 많죠. 코스프레 이런 얘기 가난 하죠. 코스프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을 1970년대 중반에 박안서 작가님이 꿰뚫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어요. 네, 네. 저는 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박안서 작가에 대한 평 중에서 따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인간의 오장육부에 숨겨진 위선과 허의식을 까발리기에는 정말 이 소설이라는 형식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북구북구. 오늘은 박안서 작가의 도둑맞은 가난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엔요, 해밍웨이의 단편이죠. 최근에 단편을 계속 읽는군요. 네, 바깥에서 싱글싱글 웃고 있는 우리 이소영 작가. 킬리만자로의 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